어, 통섭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고, 또 윌슨의 그 통섭에 대한 주장을 제대로 표현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윌슨의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슨의 주장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학문적인 이론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이론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뉴턴 방정식에 나오는 힉스 입자 가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뉴턴 방정식이 깨지지 않고, 또 지금은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가 됐지만은, 아인슈타인이 뉴턴 묘지에 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I'm sorry. 그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당신의 이론이 나 때문에 와장창 깨졌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이제 발전 또는 진보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확실히 어떤 이론이 더 좋은 이론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섭도 그러면 되겠는데, 통섭은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통섭에 주장하는 이런 통합이론이 분과학문, 특히 철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들보다 더 좋으냐? 예를 들어 마음에 관한 이론이 불교보다 더 뛰어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 또는 그 둘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통섭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더 낫지 않은 걸 왜 우리 보고 자꾸 배우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반감이 생길 수 있고요. 적어도 정당화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재천 선생님이 쓰신 서문을 좀 보겠습니다.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라는 그 유명한 명제를 자기식으로 새로 쓰인 건데요. 여기도 나는 설명한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냥 설명한다 이러면 안 되고, 라틴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나로 그럴 때는 나는 설명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설명이 뭔지를 설명 못했어요. 데카르트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생각한다는 게 뭔지를 증명하는 거였거든요. 그 중요한 과정을 우리 서문을 쓰신 최재천 선생님은 생략을 했어요. 설명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 채 설명을 전제해 버렸죠. 저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요. 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없다면 설명도 생각도 느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기능들의 전제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 되고, 또 나의 있음, 있다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고, 그 나의 있음의 수많은 갈래들 또는 속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길 수는 없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통섭의 취지를 설명하는 건데, 알미라는 것이 16세기를 기점으로 쪼개지기 시작했다. 쪼개진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대로 속속들이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증명된 알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이언스, 쪼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과자가 나누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이언스란 말에는 나누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증명됐다, 검증됐다, 또는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냥 정당화된 암, 올바른 암 정도가 바로 사이언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번역해 놓고 과학을 전문화 또는 분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우리식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명하려면 뭐 알을 쪼개는 것이 좀 유리하긴 한데요. 둘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연에 관한 알미 있었고, 자연. 다음에 이제 자연 이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뭐 윤리학이라 정치학, 사회학, 또는 이제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대편에 대척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특징이 실험하는 것이고 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험이라는 것은 결국 재현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번개가 친다. 그럼 어떻게 번개 실험을 할까요? 실제로 하늘에서 치는 번개를 실험실에서 치게 하면 성공한 거죠. 그 실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현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 전체를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의 특정 부분만을 떼와서 재현하게 됩니다. 세포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죠? 생명체 가운데, 생명현상 가운데, 한 세포 가운데 뭐 작게 DNA 이렇게 지금 생화학으로 간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좁혀서 실제로 재현 가능한 것만 재현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과학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재현하는 데 있지 않고요. 이 재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 전체를 설명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환원주의일까요? 네. 이런 걸 흔히 환원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엘레멘트라고 할 수 있는 불변하는 요소를 찾아내서 그것들끼리의 이합집산, 모이고 흩어지는 것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설명해내는 거. 그러면 우주 전체는 이런 몇몇 개의 요소로 환원이 되고요. 환원된 요소들을 가지고 다시 결합을 시켜서 우주 전체를 설명하니까 우주를 굳이 우주 차원에 설명 안 해도 이런 원소라는 차원에서 설명이 되고 이 원소는 또 수학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과학은 근본적으로 환원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연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증명 가능한 규모로 환원해야 되고 환원된 거를 또 더 쉽게 설명하려면 수학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또 수학으로 환원하고 그러니까 수학이 없다면은 자연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수학은 철저히 디덕션, 연역적입니다.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수학은 경험과학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수학을 증명할 수는 없는데 직선, 우리식으로 이제 곧은 줄을 떠올려 보세요. 직이라는 게 뭐 매개가 없다, 쪽, 곧았다 이런 뜻이지만은 직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신다면은 이제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직선이라는 것 자체는 길이는 갖는데 두께가 없는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죠. 금을 걷는데 이 금이 길이는 있어. 근데 두께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고대 플라톤 이래로 많은 철학자들을 이제 괴롭혔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점을 정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점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상의 한 자리에 찍을 수는 있는데 크기가 없다 보니까 찍어도 보이지도 않고 검증할 수도 없고 이 우주 전체가 점으로 가득 찼다고 치면 그 점의 정의상 이 우주 전체가 점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린 점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점으로 우주가 가득 찼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믿을 수가 없고 기하학을 아는 자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태동시킨 게 뉴턴 역학이죠.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만 기하학이 성립 가능했기 때문에 기하학의 가능 조건을 뉴턴이 물리적으로 증명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뉴턴역학 이후로는 풀기가 쉬웠던 거죠. 자, 점이라는 거 이렇게 정의되면 일단 우리는 기하학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 가능하고 생각된 방식으로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요걸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정의된 방식으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올바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사람의 본질, 사람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정의된 방식으로 어떤 것이 실제한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그럼 직선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직선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점이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운동한 궤적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점이 있다고 쳤을 때 두 점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도 정의할 수 있고, 근데 두 점을 우리가 지정할 수는 있는데 크기를 잴 수가 없으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정의 내린 것이 가장 쉬운 정의입니다. 하나의 점이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으로 움직였어. 그러면은 점만 받아들이면 궤적은 있죠.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크기는 없죠. 두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그럼 평면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움직였던 직선이 뭐 위아래 또 움직이면 되네요. 그죠? 네. 직선 운동. 그럼 이제 면이 생기고 면 운동, 입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입체가 돌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으로 완벽히 기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안 믿어지시죠? 네. 우리가 사는 세계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크발리라고 하는 감각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모래도 딱딱한 세모가 있는 것이고, 근데 기하학엔 이걸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 있는 세모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세모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감각질,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차이, 성질들 이런 것들은 기하학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빠르기도 있고 뭐 수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기하학으로 나타낼 때는 기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을 나타내는 거죠. 나머지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원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최소의 원자 입장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실제 경험들이 포기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또는 기하학의 입장을 밀고 나가면 어떤 데까지 나갈 수 있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물질 세계는 모두 환원 가능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남은 영역은 정신의 영역이죠. 정신의 영역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환원이 불가능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19세기 말 정도 되면 심리학에서부터 호르몬이라든지 생화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이런 물질의 지배를 받더라. 호르몬의 지배를 받더라. 그래서 이 호르몬의 법칙을 알면 우리 정신의 법칙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호르몬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하나의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연구할 수, 실험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 심리학 실험할 때는 윤리위원회에 검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심리학에서는 실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 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이제 감옥 실험이 가장 유명한데, 이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실험을 했어요. 일단 속였다는 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는 간수, 한쪽은 죄수가 돼서 서로 실험에 참가했는데 나중에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간수들이 죄수를 학대한 거죠. 성적으로도 학대하고 뭐 폭력도 행사하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실험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제 강한 논리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윤리에 저촉이 되면 실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석의 배아줄기 세포 실험은 사실 놀라운 거였죠. 왜냐하면 난자들을 채취하는 거였기 때문에 비윤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난자 제공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런 실험을 해서는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애국주의? 뭐 아무튼 왜 그게 애국주의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돼서 결과가 좋았더라면 또 이게 묻힐 뻔했어요. 결과가 나빴기 망정이지. 어쨌든 오늘날에 이런 이제 강력한 제재 수단들이 있는데, 어쨌든 심리학자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뇌의 활동이나 또는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이런 역할,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환원주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장대익 선생님도 이런 환원주의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환원주의인데 본인이 자꾸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었어요. 토론하기가. 환원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은 데카르트만 환원주의라는 거야. 데카르트는 이원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사실 정신을 물질로 환원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없다고 봤던 거죠. 그럼 데카르트는 정신에 관해서는 환원주의자가 아니고 이원론자가 됩니다. 그럼 이거 환원주의가 아니죠. 근데 왜 이게 데카르트 논법입니까? 정신이란 현상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면은 그런 걸 우리는 환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중요한 거는 진화생물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인간의 과정, 성장 과정, 정신의 발달, 제도의 출현, 문명의 발달, 이런 과정이 하나의 진화적인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뭐 많지 않겠지만은 중요한 내용은 이제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물학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람을 설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진화의 과정으로 나온 결과물하고 진화하고 같은 걸까요? 어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우리 사랑과 영혼에 보면 이렇게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데미 무어하고 이제 이렇게 도자기 만들다가 부서뜨리잖아요. 그 예술 작품이 이제 망가진 거죠. 근데 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술가의 손으로 빚어진 그 도자기는 예술가의 손하고 같은 걸까요? 전혀 다른 거죠. 존재론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이건 생물학적 손이고 그건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럼 인간 자신이 진화를 통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됐고,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도구라든지 질서, 법이라든지 또는 문명을 만들어냈다면은 건물을 짓고 했죠. 그럼 건물이 이게 정신인가요?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사람의 진화 과정하고 그 진화된 사람이 생각해낸 결과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둘의 차이를 이제 혼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화생물학이 이런 통섭과 같은 통일성 이론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마치 이거랑 비슷한데요. 어떤 천재가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그 뇌는 그 천재의 뇌랑 같은 뇌일까요? 다른 뇌일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다시. 제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아이의 뇌는 제 뇌랑 같은 뇌일까요? 다른 뇌일까요?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뇌죠. 쌍둥이조차도 뇌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 뭐 지문 같은 경우 거의 같은 사람도 있긴 있다고 그래요. 뭐 100만 분의 1 정도 확률로 지문도 뭐 같은 경우가 나오긴 나오는데 100% 다른 경우는 뇌입니다. 뇌는 똑같은 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뇌는 자유롭고 또 플라스티시티, 이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변화의 그 가능성에서는 우리 신체 기관 어떤 부분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유연성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뇌 그 뉴런 시냅스가 바뀌잖아요. 경험만으로 바뀌고 빛깔만으로 바뀌고 이 수많은 변화 가능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뇌 자체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의 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똑같은 뇌는 하나도 없어서 A 뇌와 B 뇌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옆 선생님의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가는데 분명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뇌를 쓰고 있지만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진화론 자들이 뇌라는 것이 진화의 뭐 결과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인 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야, 우리 예전에 DNA도 그러지 않았냐. 지금 DNA는 다 해독이 됐다. 그죠? 그런데 DNA와 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DNA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전이 될 정도로,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도요, DNA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전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인간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 또 급격한 변화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의 유전자와 현재 우리의 유전자가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유전자 자체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반, 그런 방식으로 진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지만 어떤 부분은 불가능해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생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 과학이 나오면서 그러면 인간의 뇌가 설명된다면 인간의 마음이 설명되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이 설명된다면 야, 이제 인간이 설명 못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통합, 통섭, 지식의 통일성, 이런 주장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의 그 최천병이 바로 우리 이 책을 쓴 이제 윌슨입니다. 생물학 개미 연구자, 페로몬 연구자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걸 좀 이해하신다면은 생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기체성이라는 걸 추구합니다. 생명 현상은 똑똑 끊어져 있지 않고 사슬처럼 이어져 있어. 생태계죠. 에코시스템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학자들은 아무리 세포를 연구해도 결국은 이 통합체 이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수학자들은 그런 본능이 없더라고요. 수학자들하고 얘기하면은 가끔은 그 말라빠진 스펀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수학 교수랑 얘기 안 해보셨죠? 네. 그 이해 감이 안 와. 수학 교수는 내가 물어보면 요즘 무슨 연구하세요? 그럼 탁 쳐다봐. 왜요? 묻지 말라 이거야. 그런 거 묻는 게 실례야. 왜요? 자기 연구 아이템을 뺏어간다고, 훔쳐간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우린 막 알려주려고 지금 난리잖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고 막 알려주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만나는 수학자가 있어요. 여자분이야. 서울대 나왔고 되게 똑똑해. 근데 이분이 한 3번째 만나가지고 되게 놀라는 거야. 저보고 선생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들이 다 기가 막힌 얘기들인데 왜 그걸 그렇게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놀랬어. 아니 뭐 살아봤자 100년, 나한테 남은 게 뭐 학문 인생 해봤자 30년도 안 남았는데 숨기고 할 게 뭐가 있어. 그까짓 거 뭐 숨겨봤자 뭐. 근데 몇 번 제가 이제 당황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줬어요. 지난번 제가 벡터 물어봤을 때 뭐 연구하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그쪽 연구를 하시는데 나도 벡터에 관심이 좀 있다. 그래서 혹시 벡터에 대해서 혹시 요즘 연구하시는 걸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2번째 드렸더니 저를 탁 째려보더라. 내가 무슨 죄를 졌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결국은 얘기 안 해주시던데 혹시 내가 신뢰를 범한 거냐 그게. 그러니까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뭐 연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신뢰냐 그랬더니 절대 물어보면 안 된대. 남의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훔쳐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라 빠진 스펀지라고 그랬습니다. 스펀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축 짜면 물이 쫙, 거기 포도주가 들어야 포도주가 나오고 생수가 들어야 생수가 나오고, 스펀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꽉 누르면은 그냥 그게 스펀지 자체가 부스러져서 떨어져.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인이 이렇게 살면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길들이고 있는데 절대로 살면 안 된다. 그까짓 거 뭐 사실 그까짓 게 뭐야 그게. 지식 나부랭이가 그 뭐 스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픽 누르면은 부스러지고, 지식인이 아니다. 수학계를 좀 바꾸시라고. 본인도 이제 와가지고 우리 인문학자들 만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합니다. 우리 섞여야 살잖아. 뭉쳐야 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생물학은 통합을 추구하지만 수학은 좀 그게 좀 어려웠었다. 지금도 수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주로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리학자는 원자를 연구해도요 결국 우주를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학문이 있고, 그냥 조그마한 그 한 줄 증명하느라고 평생 이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데 통합이라는, 추우시면 끄세요. 더운 게 낫습니다. 뒤로 도망가신 거 보니까 추운 거야 지금. 그죠? 여기 직사, 여긴 직사. 자, 어쨌든 생물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생물학이 정복해 온 그런 정신까지의 정복을 통해서 이제 우주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을 갖게 됐다. 여기 보면 이제 재미난 번역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11쪽. 너무 재미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통섭이라고 했는데, 통섭. 통섭과 비슷한 말을 몇 개 써놨어요. 그냥 들으셔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통일, 통합, 일치, 합치. 다 이해되시는 말들이죠. 영어로 또 써놨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은 coherence, 그다음에 coincidence, conformation, integration, unification, unity.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통자로 설명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일도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뭘 한 걸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통섭할 때 2가지 통섭이 있는데, 한자로는
첫 번째 통섭은 원래 이 통자라고 쓴 거는요, 이제 통로할 때 통자, 소통할 때 그 통자는 골목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집과 집을 이어주는 게 통이네요. 사통팔달 할 때 통자입니다. 사방,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사방,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뚫려 있어. 이게 사통이네요. 그러면 뭐 소통원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라는 거 이제 드문드문 있다, 그죠? 버성길소 이렇게 이제 촘촘히 있지 않고 띄엄띄엄 있으니까 간격이 넓다 이런 뜻입니다. 통이라는 거는 어떤 골목길이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다. 통이라는 건 그런 거야. 어떤 길이 있고 그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뚫려 있을 수도 있는데 통이라는 건 그러니까 열리고 뚫린 걸 말하는 거예요. 전제는 집입니다. 사람이죠. 너와 내가 서로 마음이 뚫려 있을 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이거는 통입니다. 마음의 경우에는 그것을 정이라고 불렀어요. 정이 있다. 정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경우고요. 소식을 주고받는 경우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이라는 건 어쨌든 길이 있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 뚫려 있는 거 이것을 통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마을길을 뜻했다. 사실 뭐 제가 살던 예전 어릴 때 마을에는 대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하면 어디까지 돼요? 안방까지 오는 거죠. 이웃집 안방에서 우리 집 안방까지 다 한 집이지 뭐. 어쨌든 집은 나뉘어져 있었고 통이라는 거는 그런 뜻을 첫 번째 갖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자는 그 통자가 아닙니다. 통일할 때 통자인데요. 남북 통일을 떠올려 보세요. 남과 북 나뉘어져 있네요. 38선으로.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져 있는 남과 북은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백두산에서 쭉 평양까지 왔어요. 그리고 38선을 딱 넘어와서 서울에 딱 왔더니 딴판 다른 세상이야. 완전히 두 세계죠, 그죠? 이 세계와 저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물이 쭉 흘러오다가 남한강, 북한강 흘러오다가 하나로 이렇게 합류, 두 개의 물줄기가 하나로 모이는 거, 이것이 통입니다.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북을 하나로 모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동의 강줄기, 흐름, 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통이라는 건 바로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흐름들, 딴 가지들을 하나로 모아들이는 거, 이게 통이다. 근데 통은 되는데, 자, 모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남북 통일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모아들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강줄기 위에서 내려가고, 북한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거는 하나는 안 된 거야. 한 줄기가 됐지만은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출신이 어디야? 이러면은, 그건 통일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섞이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는 빼도 돼요. 통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한데 모이는 거다. 그러면 이미 통자 안에는 하나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길이 끊겨 있으면 통이 없는 거죠. 통이라는 것은 서로 이어져 있는 한에서만 통이기 때문에 통이 있는 이상은 전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 개념만 이해해도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섭이라는 것은 이건 뭐 그 원효 대사가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인데 섭대승이라고 썼습니다. 섭 클 때자로 써가지고 큰 마차, 승이라는 건 마차를 의미하는 거죠. 자동차입니다. 그러면은 이승에서 이쪽에서 저 세계로, 죽음 이후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러한 중생들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넘어갈 때 마차를 타고 간다고 봤어요. 그 마차는 비유입니다. 불법 같은 걸 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마차라는 걸 타고 배를 타고 사실 요즘 같으면 뭐 우주선을 타야겠죠.
비행기를 타든지,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큰 수레, 나만 혼자 타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수레, 그럼 대승불교가 되는 것이고요. 소승이라는 것은 야,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 네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수레를 끌고 가겠니? 중요한 거는 부처 한 명이 깨달으면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한 명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다. 깨달음 자체에 방점을 찍는 거. 작은 마차라는 뜻이 아니고요. 소승일 때는 깨달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뭐 깨달음이 어디 크기가 있겠냐. 크고 작음이라는 거는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소승. 그런데 앞에다 뭘 썼냐면 섭을 또 썼어요. 원효대사가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중국에서는 이 논의를 갈피를 못 잡았어. 도대체 깨달음이 뭐냐? 갈피를 못 잡은 거를 원효대사가 딱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쓴 게 이제 일심 이문, 그다음에 이제 섭대승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교의 복잡했던 깨달음에 관한 학설들을 종합을 해준 거예요.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데 그때 썼던 게 바로 섭입니다. 섭이라는 건 이렇게 다스려 나간 귀가 세 개. 네. 그러니까 귀를 다 듣고 이걸 다 듣고 나서 성인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거렁뱅이의 소리도 들어주고 어린 아이의 소리도 들어주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이루어주는 사람, 이게 성인이에요. 소인배는 안 들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안 듣고 지 생각대로만 사는 거는 소인. 군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 이건 뭐 공자님의 분리법입니다. 바로 이 듣는다는 것에서 이제 원효도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두 듣는다. 이게 바로 섭입니다. 그러면 큰 귀가 있고 이 큰 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모아 들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통일성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쪽에 오면 이런 종류의 설명을 해줬더라도 나왔는데 이거 없이 그냥 용어만 툭 던지고 지나가고 있어. 일본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더라. 합이란 말은 이게 합입니다. 합장, 그죠? 네. 합이라는 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거. 여기 서랍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랍을 여는 건 개, 닫는 거는 합, 이래야죠, 그죠? 폐라는 거는 닫는다는 뜻이지만은 합이라는 건 닫긴 닫는데 어떻게 닫냐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준다는 게 합이에요. 입을 벌렸다가 합. 그러니까 입은 다물고 있는 것이 원래 상태라고 본 거죠. 동의하기 좀 어렵죠. 입은 원래 상태라는 게 열고 닫고가 원래 상태예요. 그러니까 닫는 게 원래 상태라고 본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권력자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어. 합. 자기만 떠들어. 여기 아마 권력자의 시선에서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본래 모습으로 또 남자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입이라는 걸 그렇게 쓰는 사람이 좀 적죠. 입은 용도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서랍 등등. 그러니까 통합이라니까 어떤 서로 다른 것들을 막 끌어모아 가지고 원래 상태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쫙 짜맞춰 놓은 거네요. 그럼 통합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학문이라는 거, 알미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라는 게 없어. 그래서 합이란 말을 쓰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일체화라고까지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죠. 어떻게 알미 하나의 몸이 됩니까? 일체화니까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리의 알면 뭐죠? 다리가 되는 알면 뭐예요? 이런 알미라는 건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게 머리가 되고 어떤 게 다리가 되고 어떤 게 꼬리가 된다는 어느 부위가 더 중요하고 위아래 이런 게 없어요.
알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일체화라는 이 번역 자체는 일본식 가치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에는 융통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타이완답습니다. 융이라는 녹인다는 뜻입니다. 녹인다는 개념은 아주 쉬운 건데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이제 그 산발이 새솥 솥 알죠? 솥단지 알아요? 무쇠솥. 네. 거기다가 삼계탕을 끓인다. 어떻게 끓이나요? 닭 넣고 물 넣고 뭐 황기 넣고 해가지고 푹 삶아서 끄집어내죠. 이게 융이에요. 그러니까 삶아낸다는 뜻입니다. 융이라는 것은 녹인다는 뜻이 아니고 삶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물리학의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인 E 이꼴 MC 제곱? 이걸 어떻게 삶아가지고 그러면은 문화 이론하고 이거를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진리는 삶아지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자체로 고유하다는 거야. 삶아서 형태가 바뀌거나 다른 것과 섞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번역자의 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통이라고 쓴 것도 통이라는 것을 통일한다의 의미로 하나로 한데 모으다 쓰지 않고 뚫려 있다,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소통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의 이 번역어는 상당히 잘못된 번역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나중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타이완의 번역을 가져다 쓴 경우도 있었고요. 융통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중국식답게 일치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치라는 게 뭐냐면 경물 치지할 때 그 치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낱말이죠. 이제 그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에 딱 들어맞게 경물. 사물이라는 거 꼭 이런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들어가요. 사회도 들어가고 이런 사실, 현상, 사태에 딱 들어맞는다. 이게 격입니다. 들어맞춰서 치지, 그것을 앓을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국식 사고방식은 앓이 앞서는 게 아니고 사태가 앞서는 겁니다. 사태가 먼저 있고 이거에 맞춰서 앓을 다스려 나가는 것, 이거 치지입니다. 그러면 사태가 좀 바뀌면 암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수단 구조에 있어요. 서양의 해석학 학문이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또 보는 만큼 새로운 걸 또 알아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사물과 이런 알미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짝관계에 있어서 어떤 게 앞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세계관도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맞물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전통에서 중국은 일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현대적 감각이 떨어지는 번역어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진리를 일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양식 관점에서 보자면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한국에서 이제 좀 아주 고상하게 통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섭이라는 건 이게 소리를 한데 모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통이라는 거는 물줄기를 한데 모아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갈래 갈라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자 쓸 필요가 없었어요. 쉬운 거잖아요. 한 줌에 딱 쥔다. 응? 우리 이제 그 목덜미 할 때 목 같은 게 그런 거죠, 그죠? 어떤 목 여러 개가 만나는 지점, 이게 목입니다. 또는 모서리 보세요, 모서리. 그런데 여러 개가 만나는 지점, 이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날 때 이렇게 원처럼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세 개가 만나면은 이렇게 되나, 이렇게. 어쨌든 만나는 지점은 뾰족할 수밖에 없네. 그죠? 물론 원뿔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뭐 섹터라는 개념도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사실 오늘날엔 섹터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가만히 있죠. 섹터, 그죠? 예,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으면은 중심이죠. 가운데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을 이제 다 이어가지고 부채꼴처럼 잘라놓은 거. 그러면 피자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피자 몇 조각으로 나누나요? 이렇게 보통 8조각으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피자 한 조각, 이게 바로 섹터예요. 섹터는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여긴 중심이 없어요. 모두가 중심입니다. 똑같은 크기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모두 똑같이 n분의 1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평등이 그대로 발현되고 평등이 구현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섹터입니다. 또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라는 표현도 좀 쓰고 있는데요. 트랙이라는 표현도 쓰고 어려운 말들은 전혀 아닌데 이걸 제대로 번역을 못 해줘가지고 이해는 안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이는 방식은 수천 가지가 되는데 모였을 때 그 지점이 하나이라면 그 지점은 뾰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산꼭대기처럼. 그게 뭐라는 거죠? 그러면 모인다고 한다면은 결국 뭔가 중심점,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점은 뾰족할 수 없다. 뾰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모인다는 개념 자체가 통섭을 좀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낱말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낱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비유. 자, 16쪽으로 오면은 그 휴얼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이제 컨실리언스 또는 영어 발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컨실리언스 또 하나는 컨사일리언스. 저는 컨실리언스가 좀 좋습니다. 미국식 발음은 좀 경박한 것 같아요. 맛이 없습니다. 영국식 발음이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억양도 좀 살아있고 또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저는 컨실리언스가 좀 더 낫다고 보는데, 일단 컨이라는 거는 턱에 대한 의미입니다. 함께 모이는 거죠. 한데 또는 함께, 같이 이런 뜻입니다. 컨. 실리언스라는 것은 뛰다 이런 뜻이죠. 뛰다. 우리 아이가 위층에서 쿵쿵 뛰면 아래층이 그냥 항의하잖아요. 뛰는 거죠. 줄넘기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위로 뛰는 거, 이게 이제 그러면 함께 뛰어오르는 걸 뜻하는 거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거야. 목적어가 뭐냐면 경계라는 겁니다. 보더라고는 경계. 학문의 경계가 있는데 이 학문의 경계를 서로 손을 맞잡고 껑충 뛰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그냥 직역을 해도 됩니다. 함께 뛰어넘기. 이렇게 어려운 낱말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한데 모으기도 아니네. 응?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것들 해가지고 한 줄기로 모아드리는 목덜미 쥐기 이런 것도 아니고 경계를 인정하고 이쪽에 깡충 뛰어갔다가 여기서 쪽으로 또 뛰어갔다가 깡충깡충 뛰어 넘어다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응? 그러면 조금 의미 차이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휴얼이 얘기했던 바는 결국 이렇게 뛰어넘다 보면 넘나들다 보면은 결국 이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정이 있는 거. 처음에는 넘나들기를 하다가 넘나들다 보면은 서로 공통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요소들을 쭉 이제 모아들이면 마치 서로 다른 강줄기가 하나로 모아들이듯이 이렇게 거대한 학문의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번역자들은 나무의 유비를 쓰고 있습니다. 나무의 유비. 이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일반적 나무로 떠올려 보세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자라는 법을 보셨나요? 전 등산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떤 나무들은 제가 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관악산의 나무들. 쓰다듬기도 하고, 뭐, 부비기도 하고, 이쁘니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뭐, 솔잎, 혹파리 이런 거 생기면 막, 그냥 누렇게 죽어버리잖아요. 또 이제 참나무 같은 경우, 입마름병 이런 거 막 생기거든요. 왜 생기는지는 사람 잘 모르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면요, 식물들은 적응을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밤에 쉴 수가 없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야 되고요. 뭐 헉헉거리는 거야. 우리 식으로 하면은,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막 숨차가지고 헉헉대듯이, 나무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헉헉대다가, 결국은 견딜 수가 없으면은,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조금 임계점을 넘어가면요, 완전 떼죽음을 해요. 이건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 지구 온난화는 아니 나무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는 어디 살고 벌레들은 어디 살고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돼요. 엄청나게 위험한 건데도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동차 다 폐기시켜야 돼. 그리고 저 화력발전소 이런 거 다 폐기하고 에어컨 다 끄고 그냥 덥게 살아야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산에 다녀보면 알 수 있어요. 막 나무들이 죽고 있거든. 자라지도 못하고. 밤에 잘 들어보면요. 막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나무들이 막 힘들어한다고 지금. 나무에 이제 유비를 사용했는데 나무는 혼자 커요. 다시 말하면은 강물처럼 뭐 이렇게 모아들이질 않아 나무는. 그래서 나무를 좀 무시한 비유다. 나무는 개체성에 의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이러한 포용 능력이 나무는 크게 떨어진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 형태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뿌리가 있고 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이 그 나무는 지식의 나무인데요. 지식의 나무. 베이컨이 한번 써먹었던 내용입니다. 지식의 나무.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 데카르트도 썼던 것이고요. 지식의 나무에서 맨 위에 있는 건 뭐 열매는 어떤 나무? 열매는 뭘까요? 정치학 또는 도덕학 이런 것들이 열매라는 거. 실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럼 줄기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생물학 이런 것들은 줄기에 해당됩니다. 뿌리에 있는 거는요. 형이상학, 철학 이런 것들이죠. 그럼 알매 어떤 위계 질서가 있다고 본 거야.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현실적인 게 있고 이상적인 게 있고 그게 뭐 구분을 쭉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알매 등급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의 비유는 통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부당하게 서열화시켰다. 그렇게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제가 보기엔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고육지책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좀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좀 봅니다. 윌슨이 한국 독자들에게 이 책을 번역한 두 분께 서문을 보내왔어요. 아, 특별한 배려죠. 이런 거 참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분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딱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묻고 대답하는 과정 전체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을 생각과 연결시켜 놓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안에 이제 올바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묻고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올바름에 대한 증명이 있을 때 이제 알미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다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알의 본디 통일성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미 통일성이 있네요. 물어야 되고 대답이 있어야 되고 그 대답의 올바름이 증명돼야 되니까 이 세 가지의 통일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알미라는 것은 본디 통일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말한 통일성은 윌슨이 말하려고 하는 모든 학문의 공통된 요소를 뜻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통일성이에요. 내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깰 수가 없는 거야. 예술에 관한 직관, 예술,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작가는 독특한 작업을 이제 하나 했는데요. 요즘 작가들이 좀 창조성이 떨어지나 봐.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세월호 팔아먹고 그래. 팔아먹는다는 말은 좀 지나친 건데 세월호에 기대해서 작품 활동을 해요. 또 용산 사태 기대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못하고 기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에 기대해서 사건에 기대해서 창작이라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데 있는 걸 해석하는 방식으로 예술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건 예술가가 아니다. 근데 한 작가가 산적처럼 생긴 작가가 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집을 사러 다녔어요. 그 집이 노숙자의 집이에요. 노숙자들이 서울역에 가면 종이로 된 집을 짓잖아요. 종이 집을 짓고 어떤 노숙자는 6개월 동안 그 집을 허물자고 그 집에 살았대. 너무 얘기 재밌는데 이런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집을 지은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럼 노숙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걸 집이라고 말해주니까 이 집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기를 주고받다가 노숙자가 나름대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살았고 뭐 집을 짓는데 뭐 심지어는 작았다가 재기도 했어 보니까. 근데 요거를 도쿄에서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한국 서울에서도 하고 도쿄에서도 하고. 그런데 도쿄의 노숙자들은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노숙자가 아닌 줄 알았어. 노숙자야. 한국의 노숙자들은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차이가 확 났어요. 어쨌든 둘 다 노숙자들이 처음에는 그 집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굉장히 고마워하고 놀라워하면서 흥정에 응하게 됐어요. 이 양반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서울시에 있으니까 서울시 시청에서 공식 문서를 가져와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집 매매 계약서를 맺고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써서 얼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큰 집을 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은 예술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통섭론으로 오겠습니다. 그 예술가가 노숙자들하고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집을 만들었을 때 우리 그걸 일종의 알매 행위라고 말할 수 있나요? 뭘 알아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술가는 노숙자의 집값이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물었고
그래서 얼마라는 대답을 얻었고 여기저기 해보니까 평균치가 나와가지고 서울시청 노숙자의 집의 평균 시세 가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공시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술가가 그 묻고 대답을 한 걸까요? 물음과 대답을 한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공시 계약서까지 쓴 거 보면 올바른 값을 매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예술가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행위를 알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건 알아낸 게 아니에요. 예술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 우리는 흔히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럼 뭘 보여준 걸까요?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본인은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한 거야, 그냥. 이유가 없어. 저는 그게 예술가라고 봅니다. 저게 해보고 싶었는데 한 거야. 저는 못해요. 해보고 싶은 게 많지만 못해요. 어? 예술가가 못돼, 그거는. 뭘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집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준 겁니다. 집은 사람이 살면 집이 되는 거야. 형태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런 달동네가 있다. 쪽방이 있다. 저는 이제 그 독거노인들 쪽방 이런 거 이제 화장실 뭐 천장 이런 거 벽지 발라주고 다니거든요. 모임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단체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 저는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 집인데? 개미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집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해서 이런데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은 당신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거든. 대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를 고쳐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어떤 집 갔더니 꼬맹이들 사는데 곰팡이가 있는 거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애가 있잖아, 나도. 우리 집에 곰팡이 있으면 내가 가만 안 있었지.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곰팡이가 거기 있는 집에 어떻게 애들을 키울 수 있겠어? 부모가 없잖아. 애들만 살잖아. 곰팡이가 있는 거야. 부모 없어. 너무 불쌍하잖아. 그거 안 물어봐. 어디가 불편하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거는. 내가 다 아니까. 그럼 곰팡이를 다 제거해가지고, 곰팡이 안 새는 벽지를 해가지고 다 해줍니다. 기본적인 걸 보여준 거야, 이 사람. 난 너무나 멋있었어요. 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지, 집이 뭔지를 물어가지고 그 본질에 대한 대답을 얻은 게 아니다. 알미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알매 어떤 이러한 통일성이 있다고 우기는 것 자체가 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통일성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물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 여기 왜 왔니? 어떻게 물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너 왜 태어났니? 그럼 물을 수 있지만 대답이 가능합니까? 너 왜 죽니? 이런 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물을 수도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매 통일성을 물은 이 물음은 너무 훌륭한 물음이지만은 한쪽에선 물을 수 없는 것을 놓치고 있다 라는 점에서는 폭력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통섭은 불가능한 시도인데 통섭을 물음으로써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다만 윌슨은 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의를 어렵게 만들어요. 미래에는 지식의 통일이 가능해질까요?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가능할 거라고 믿는 이유는 지금까지 지식, 알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통합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논의를 해 줬습니다. 일단 잠깐 여기서 쉬고요. 그 다음엔 제가
그러면 이제 통섭이라는 말을 좀 버리고 새로운 말을 쓴다면 어떤 말을 쓰면 좋겠고, 이제 우리 5장까지를 정확히 스케치하면서 왜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